편의점 앞에서 쓰러진 아이를 발견한 건 새벽 6시였다. 파랗게 질린 입술, 뼈만 남은 팔목에 손가락 자국 같은 멍. 축 늘어진 몸을 안아 올리는데 너무 가벼웠다. 8살짜리가 이렇게 가벼우면 안 되는데 나는 그때까지 몰랐다. 이 아이가 10년 전 가출한 내 딸의 아이라는 걸, 내 손녀라는 걸. 이야기는 일주일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올해 73이다. 사람들은 그 나이면 쉬어야지 왜 아직도 일하냐고 묻는다. 대답은 간단하다. 쉬면 미칠 것 같아서. 텅 빈 집에 혼자 앉아 있으면 생각이 너무 많아진다. 그래서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다. 오피스텔 복도를 밀고 계단을 쓸고 쓰레기를 버린다. 새벽 4시에 일어나 6시까지 일하고 돌아오면 하루가 시작된다. 고되지만 그 고됨이 오히려 나를 살게 한다. 그날도 새벽 근무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동네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이상한 게 눈에 들어왔다.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아이가 앉아 있었다. 초등학생쯤 돼 보이는 여자아이. 책가방을 무릎에 올리고 공책에 뭔가를 쓰고 있었다. 새벽 6시가 넘은 시간에 나는 고개를 갸웃했지만 그냥 지나쳤다. 요즘 애들은 학원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했다. 다음 날도 그 아이가 있었다. 그 다음 날도 매일 같은 자리, 같은 시간. 낡은 패딩 점퍼에 얇아 빠진 운동화. 책가방은 늘 구겨진 채였고 공책 모서리는 접혀 있었다. 아이는 늘 고개를 숙이고 뭔가를 열심히 적었다. 가끔 손을 호호 불며 언 손가락을 녹이기도 했다. 나는 며칠간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결국 말을 걸었다. 얘야, 이 시간에 여기서 뭐하니? 아이가 고개를 들었다. 동그란 눈에 까만 눈동자. 얼굴이 창백했다. 8살 많아야 9살쯤으로 보였다. 숙제요. 숙제? 집에서 하지 왜 여기서 해? 아이는 대답 대신 다시 고개를 숙였다. 나는 더 묻지 않았다. 남의 집 일에 참견할 처지가 아니었다. 하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뭔가 마음에 걸렸다. 며칠 뒤 비가 내렸다. 추적추적 차가운 비. 나는 우산을 쓰고 출근길을 걸었다.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또 그 아이가 있었다. 젖은 교복 차림으로 공책을 적시며 글씨를 쓰고 있었다. 우산도 없이 나는 걸음을 멈췄다. 야, 너 비 맞고 있잖아. 아이가 올려다봤다. 머리카락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다.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나는 우산을 아이 머리 위로 씌워줬다. 그리고 편의점에 들어가 따뜻한 국물 컵라면을 하나 샀다. 아이 앞에 내밀었다. 먹어. 몸 녹여야지. 아이는 멍하니 컵라면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받았다. 두 손으로 컵을 감싸쥐고 호호 불며 국물을 마셨다. 그 모습이 어찌나 굶주린 것처럼 보이던지. 나는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이름이 뭐야? 지후요. 지후? 몇 살이야? 8살이요. 8살이 이 시간에 왜 밖에 있어? 엄마 아빠는? 아이의 표정이 굳었다. 젓가락을 든 손이 멈췄다. 엄마는 병원에 있어요. 병원? 많이 아프셔? 잘 모르겠어요. 오래 주무시고 있어요. 오래 주무신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걸렸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지금 누구랑 살아?
아줌마요. 엄마 친구래요. 그 아줌마는 지금 어디 있어?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개를 숙이고 컵라면 국물만 후루룩 마셨다. 나는 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았다. 아이가 대답하기 싫어하는 게 느껴졌으니까.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내가 물었다. 왜 집에 안 가고 여기서 숙제해?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아줌마가 손님 오면 나가 있으래요. 손님. 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새벽에 아이를 내쫓을 정도의 손님이 무슨 손님일까? 좋지 않은 상상이 머릿속을 스쳤다. 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다. 남의 집 사정을 함부로 짐작하면 안 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라면 다 먹으면 빨리 들어가. 감기 들겠다.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하지만 자꾸 뒤가 돌아봐졌다. 편의점 불빛 아래 작은 아이가 혼자 앉아 있었다. 그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다. 그 뒤로 나는 출근길마다 지우를 챙기게 됐다. 컵라면을 사주고 가끔은 집에서 싸온 주먹밥을 건넸다. 아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나를 경계하지 않게 됐다. 할머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지우는 말이 없는 아이였다. 물어보면 대답은 하지만 먼저 말을 꺼내는 법이 없었다. 웃는 것도 거의 본 적이 없다. 눈이 늘 어딘가를 피했다. 무섭거나 불안한 게 많은 아이처럼 보였다. 나는 그게 신경 쓰였지만 깊이 파고들지 않았다. 그냥 밥이나 챙겨주자. 그 정도만 하자. 괜히 나섰다가 일이 커지면 감당이 안 된다. 그렇게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다. 새벽 근무를 마치고 편의점 앞을 지나는데 지우가 의자에서 쓰러져 있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달려가서 아이를 흔들었다. 지후야, 지후야, 괜찮아? 아이의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 눈을 감고 있었다. 얼굴이 새하얗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나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너무 가벼웠다. 뼈밖에 없는 것 같았다. 사람 살려요. 누구 없어요. 편의점 알바생이 뛰어나왔다. 119에 전화를 걸어줬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나는 아이를 안고 있었다. 손이 떨렸다. 아이의 팔목이 눈에 들어왔다. 소매가 거쳐 올라가면서 드러난 팔목에 멍이 있었다. 손가락 자국처럼 보이는 시퍼런 멍. 나는 숨이 막혔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지우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도 따라갔다. 의사가 진단을 내렸다. 탈수와 영양실조. 며칠간 제대로 먹지 못한 흔적이 있다고 했다. 나는 보호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엄마 친구라는 사람이 있다고 들었어요. 연락처 아세요? 지후의 가방에서 찾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여러 번 가고 나서야 여자가 받았다. 여보세요? 지후 보호자분 되시나요? 저는 동네 사는 사람인데요. 아이가 쓰러져서 병원에 왔어요. 전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아, 진짜요? 지금 제가 좀 바빠서요. 아이가 쓰러졌다니까요. 탈수하고 영양실조래요. 그래요? 일단 거기서 좀 봐주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당장 가기가 좀. 나는 귀를 의심했다. 아이가 쓰러졌는데 바빠서 못 온다고? 보호자분이 오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줌마, 제가 진짜 지금 상황이 안 돼요. 알아서 좀 해주세요. 전화가 끊겼다.
나는 멍하니 전화기를 내려다봤다. 알아서 해달라고? 남의 아이를? 분노가 치밀었다. 대체 이게 뭔 상황인 거야? 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는 지후 옆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다. 새근새근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아이의 팔목에 난 멍을 다시 봤다. 손가락 자국. 누군가 아이의 팔을 세게 잡았다는 뜻이다. 나는 뭔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는 걸 느꼈다. 이 아이한테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거야?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이 작은 아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존재라는 걸. 10년간 묻어뒀던 상처를 다시 꺼내게 할 사람이라는 걸. 그날 밤 나는 병원 의자에 앉아 잠든 지우를 지켜보며 생각했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게 맞나? 내가 뭘 할 수 있나? 일은 샘먹은 늙은이가. 하지만 자꾸 딸 생각이 났다. 10년 전에 떠난 유진이. 그 애도 이렇게 어딘가에서 아팠을까? 혼자서 쓰러져 있었을까? 아무도 곁에 없었을까? 나는 잠든 지우의 이마를 쓸어넘겼다. 차가운 이마. 아직 링거 때문인지 열은 없었다.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나는 중얼거렸다. 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알아볼게. 그게 시작이었다. 지우는 이틀 만에 퇴원했다. 병원비는 내가 냈다. 보호자라는 여자는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전화도 안 받았다. 나는 아이를 데리고 병원 문을 나서면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하지? 아이를 그 여자한테 돌려보내야 하나? 하지만 돌려보내면 또 굶기고 맞을 게 뻔했다. 지후야, 아줌마 집에 갈 거야?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기 가기 싫어요. 나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이의 손을 잡았다. 일단 할머니 집에 가자. 밥 먹고 생각하자. 지우는 아무 말 없이 따라왔다. 작은 손이 내 손을 꼭 쥐었다. 그 힘이 어찌나 약하던지, 아이가 얼마나 불안한지 손끝으로 느껴졌다. 집에 도착해서 밥을 차렸다. 대단한 건 아니고 된장찌개에 계란말이, 밥 한 공기. 지우는 처음엔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더니 점점 빨리 먹기 시작했다. 굶주린 사람처럼 국물까지 싹싹 비웠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이 쓰렸다. 이 아이가 얼마나 굶었던 거야. 더 먹을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밥을 한 공기 더 퍼줬다. 아이는 그것도 다 먹었다. 배가 부르니까 눈이 풀렸다. 졸려 보였다. 이리 와. 좀 자.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줬다. 지우는 눕자마자 잠들었다. 나는 아이의 잠든 얼굴을 보면서 한숨을 쉬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신고를 해야 하나? 아동보호기관에 연락해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다. 그때 지우의 책가방이 눈에 들어왔다. 병원에서 가져온 건데 찢어진 데가 있었다. 지퍼 옆 천이 해져서 구멍이 났다. 나는 바느질 도구를 꺼내서 꿰매주기로 했다. 아이가 일어나면 깜짝 놀라겠지. 가방을 열어서 안에 든 것들을 꺼냈다. 교과서, 공책, 필통, 구겨진 시험지 몇 장. 아이가 학교에서 받은 것 같았다. 점수는 별로 좋지 않았다. 그럴 수밖에. 이런 환경에서 공부가 되겠나. 가방 바닥을 털다가 뭔가 작은 게 손에 잡혔다. 꺼내봤다. 금빛 목걸이였다. 작은 펜던트가 달린. 나는 무심코 그걸 들여다보다가 손이 멈췄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이 디자인, 이 모양, 작은 하트 펜던트의 가느다란 체인. 나는 이걸 안다. 너무 잘 안다. 10년 전 딸 유진이 늘 목에 걸고 다니던 목걸이와 똑같았다. 손이 떨렸다. 펜던트를 뒤집어 봤다. 뒷면에 뭔가 새겨져 있었다. 희미하게 긁힌 영문 이니셜. E, J. 유진이 사춘기 때 직접 새긴 각인이었다. 송곳으로 서툴게 긁어서 만든 거라 글씨가 삐뚤삐뚤했다. 그런데 이 목걸이에도 똑같은 이니셜이 똑같이 삐뚤삐뚤하게 새겨져 있었다. 나는 멍하니 목걸이를 들여다봤다. 우연일 리가 없었다. 세상에 똑같은 디자인에 똑같은 각인이 있을 리가. 하지만 믿을 수가 없었다. 10년이다. 10년 동안 소식이 없던 딸.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딸. 그 딸의 목걸이가 왜 이 아이한테 있는 거야? 나는 목걸이를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손이 계속 떨렸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10년 전 일이 떠올랐다. 잊으려 해도 잊히지 않는 기억. 유진은 23이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 준비를 하던 중이었다. 어느 날 저녁 유진이 내 앞에 앉았다. 표정이 어두웠다. 나는 뭔가 느낌이 안 좋았다. 엄마, 나 할 말 있어. 뭔데? 나 임신했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다. 임신? 유진이? 결혼도 안 했는데? 뭐라고? 임신했다고. 애 아빠는 누구야? 유진은 고개를 숙였다. 헤어졌어. 연락 안 돼.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어이가 없었다. 애 아빠는 도망가고 딸은 혼자 배가 불러 있다고.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애를 키웠는데. 지워라. 내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다. 유진이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엄마, 나 이 아이 낳고 싶어. 미쳤어? 그 배로 어떻게 살 거야? 애 아빠도 없이 어떻게 키울 건데?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뭘 알아서 해? 돈은 있어? 직장은 있어? 아무것도 없잖아. 나는 소리를 질렀다. 유진도 소리를 질렀다. 우리는 그날 밤 처음으로 심하게 싸웠다. 엄마는 맨날 그래. 내가 뭘 하든 반대만 해. 내 인생인데 왜 엄마 맘대로야? 내가 널 위해서 그러는 거야. 현실을 봐. 미혼모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알아. 그래도 낳고 싶어. 내 아인데. 나는 더 심한 말을 했다. 지금 생각하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유진은 울면서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다. 화가 나서, 딸이 한심해서,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인가 싶어서. 다음 날 아침 유진의 방은 비어 있었다. 옷가지 몇 벌과 가방이 없어졌다. 메모 하나 남기지 않았다. 전화도 안 받았다. 문자도 답이 없었다. 그렇게 딸은 사라졌다. 나는 처음엔 금방 돌아올 줄 알았다. 돈도 없이 어디 가겠어. 며칠이면 돌아오겠지. 하지만 며칠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1년이 됐다. 유진은 돌아오지 않았다. 경찰에 신고했다. 실종 신고. 하지만 성인이고 자의로 떠난 거라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나는 여기저기 수소문했다. 유진 친구들, 대학 동기들, 연락될 만한 사람은 다 연락했다. 아무도 유진의 행방을 몰랐다. 어떤 친구는 말했다.
유진이 엄마한테 많이 상처받았대요. 다시는 연락 안 할 거래요.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 뒤로 10년. 나는 후회 속에서 살았다. 그때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심한 말을 했을까? 딸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왜 안아주지 못했을까? 낳고 싶다는데 왜 응원해주지 못했을까? 내가 그때 잡았으면 딸은 떠나지 않았을 텐데. 내가 다 잘못한 거다. 그 죄책감이 10년간 나를 짓눌렀다. 딸의 방은 그대로 뒀다. 들어가지도 못했다. 문만 보면 눈물이 나서 혹시 돌아올까봐. 그런데 돌아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 채 10년이 흘렀다. 나는 목걸이를 쥔 손을 내려다봤다. 딸의 목걸이. 틀림없다. 유진이 중학생 때 내가 사준 거다. 유진은 그걸 보물처럼 아꼈다. 어디를 가든 늘 목에 걸고 다녔다. 가출할 때도 가져갔을 거다. 그런데 이게 왜 이 아이한테 있어? 나는 잠든 지우를 바라봤다.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처음엔 몰랐다. 그냥 동네 아이인 줄 알았다. 하지만 지금 보니 뭔가 익숙했다. 눈매, 코 모양, 입술 라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얼굴. 설마 이 아이가. 나는 머리를 흔들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너무 앞서가는 거야. 우연일 수도 있잖아. 목걸이가 비슷한 게 세상에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 아이 얼굴이 익숙한 것도 내가 딸 생각을 너무 많이 해서 그런 거야. 하지만 가슴이 쿵쾅거렸다. 손이 떨리는 게 멈추지 않았다. 지우가 눈을 떴다. 나와 눈이 마주쳤다. 아이는 내 손에 들린 목걸이를 보더니 눈이 커졌다. 벌떡 일어나 앉았다. 그거 제 거예요. 목소리에 공포가 섞여 있었다. 아이는 목걸이를 낚아채듯 가져갔다. 두 손으로 꼭 쥐었다. 미안해. 가방 꿰매주다가 봤어. 뺏으려던 거 아니야. 지우는 경계하는 눈으로 나를 봤다. 목걸이를 가슴에 꼭 안았다. 이거 엄마 거예요. 아무도 못 만져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목걸이 엄마가 준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가 병원 가기 전에 줬어요.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이거 있으면 엄마가 꼭 다시 온대요. 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심장이 조여드는 것 같았다. 엄마가 언제 병원에 갔어? 오래됐어요. 몇 달 됐어요. 병원에 왜 갔는데? 다쳤어요. 차에 다쳤다. 교통사고.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질문을 계속했다. 엄마 이름이 뭐야? 지우는 고개를 갸웃했다. 엄마는 엄마인데요. 아니, 다른 사람들이 엄마를 뭐라고 불러? 아이는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유진이요. 아줌마가 그렇게 불러요. 유진.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나는 의자 등받이를 잡았다. 유진이라고 했어. 이 아이 엄마 이름이 유진. 유진이가 성이야, 이름이야? 이름이요. 성은 박이에요. 박유진. 우리 유진이 성은 박이다. 나는 숨이 막혔다. 우연이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지후야, 그 목걸이 뒤에 뭐 새겨져 있는 거 알아?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파벳이요. 엄마가 옛날에 직접 새겼대요. 직접 새겼다.
유진이 송곳으로 긁어서 새긴 이니셜. E, J. 유진의 영어 이름 이니셜. 나는 더 이상 의심할 수 없었다. 이 아이의 엄마는 내 딸이다. 10년 전에 떠난 내 딸 유진이다. 그리고 이 아이는, 이 8살 아이는 내 손녀다. 눈물이 쏟아졌다.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다. 지우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할머니, 왜 울어요? 제가 뭐 잘못했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10년이다. 10년을 찾았다. 딸 소식을 10년 동안 몰랐다. 그런데 딸의 아이가 내 앞에 있다. 편의점 앞에서 굶주리고 맞으면서 숙제를 하던 아이가 내 손녀였다. 지후야. 나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엄마가 어느 병원에 있는지 알아?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몰라요. 아줌마가 안 알려줘요. 물어보면 화내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 여자, 그 보호자라는 여자. 아이한테 엄마가 어디 있는지도 안 알려주고 굶기고 때리고. 뭐하는 인간이야. 지후야, 할머니가 엄마 찾아줄게. 알았지? 아이는 눈이 커졌다. 처음으로 희망 같은 게 어린 눈빛이었다. 진짜요? 응, 진짜야. 할머니가 꼭 찾아줄게. 나는 아이를 안았다. 작은 몸이 내 품에 안겼다. 뼈밖에 없는 것 같은 몸. 이 아이가 내 손녀다. 유진이가 낳은 아이다. 그때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렇게 자랐다. 그런데 유진이는 사고를 당해 병원에 있다. 의식이 없다. 오래 주무신다고 지우가 말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다. 혼수 상태. 내 딸이 어딘가에서 혼자 쓰러져 있다. 나는 지우를 아는 채 다짐했다. 꼭 찾아야 한다. 유진이를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 보호자라는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밝혀내야 한다. 지우를 재우고 나서 나는 가방을 다시 뒤졌다. 혹시 다른 단서가 있나 싶어서 교과서 사이에서 접힌 종이가 나왔다. 메모지였다. 누군가 적어둔 것 같았다. 글씨를 보는 순간 숨이 멎었다. 둥글둥글한 글씨체, 받침을 살짝 올려 쓰는 버릇. 유진이의 글씨였다. 내가 평생 봐온 글씨체. 틀림없었다.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지후야, 엄마가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나는 메모지를 가슴에 안았다. 유진아, 너 어디 있어? 엄마가 찾아갈게.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10년간 닫아뒀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후회, 죄책감, 그리움, 분노. 모든 게 뒤섞여서 나를 짓눌렀다. 그때 내가 잡았어야 했다. 유진이 임신했다고 했을 때 안아줬어야 했다. 함께 키우자고 했어야 했다. 그랬으면 유진은 떠나지 않았을 거다. 지우가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거다. 모든 게 내 잘못이다. 하지만 후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었다. 유진이를 찾아야 한다. 어디 있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리고 지우를 그 여자한테서 빼내야 한다. 나는 결심했다. 내일 동사무소에 간다. 복지센터에 간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알아낸다. 딸을 다시 만나야 한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우를 데리고 동사무소로 갔다. 아이를 혼자 둘 수 없었다. 그 여자가 언제 나타나서 데려갈지 모르니까. 동사무소 복지 담당자는
젊은 여자였다. 30 초반쯤 돼 보였다. 명찰에 김민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나는 상황을 설명했다. 편의점 앞에서 쓰러진 아이를 발견한 것, 보호자가 연락을 안 받는 것, 아이 팔목에 멍이 있는 것. 민정 씨는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아동학대 의심 사례로 접수할게요. 보호자 연락처 아시면 주세요. 나는 지우 가방에서 찾은 번호를 알려줬다. 민정 씨가 전화를 걸었다. 신호가 갔다. 하지만 받지 않았다. 3번을 걸었는데 3번 다 안 받았다. 일단 보호자 확인이 필요해요. 지후 서류를 좀 확인해 볼게요. 민정 씨가 컴퓨터를 두드렸다. 지후의 주민번호로 검색하는 것 같았다. 화면을 보더니 눈을 찡그렸다. 이상하네요. 뭐가요? 이 아이 명의로 아동수당하고 기초생활급여가 나가고 있는데요. 수령 계좌가 친모 명의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통 아동수당은 친권자나 양육자 명의 계좌로 나가거든요. 그런데 이 계좌는 잠시만요. 민정 씨가 몇 가지를 더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다. 계좌 명의가 송미란이에요. 친모 이름은 박유진으로 되어 있고요. 송미란. 그게 그 보호자 여자 이름인가 보다. 나는 물었다. 그 송미란이라는 사람이 지우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친모 계좌가 아니라 자기 계좌로 수당을 받는 게 가능해요? 민정 씨 표정이 어두워졌다.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친모가 위임했거나 아니면 말끝을 흐렸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아니면 빼돌리고 있거나 더 확인해 볼 게 있어요. 친모 박유진 씨 현재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민정 씨가 다시 검색했다. 뭔가를 찾더니 얼굴이 굳어졌다. 친모 박유진 씨 현재 입원 중으로 나와요. 의료보험 기록상 몇 달 전에 중환자실 입원 기록이 있네요. 중환자실.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어느 병원이에요? 개인정보라서 바로 알려드리긴 어렵고요. 확인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민정 씨가 나를 바라봤다. 어르신, 혹시 박유진 씨랑 어떤 관계세요? 아까부터 좀 많이 아시는 것 같아서요.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말해야 하나?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하지만 숨기면 일이 더 복잡해질 것 같았다. 그 사람이 제 딸일 수도 있어요. 민정 씨 눈이 커졌다. 네. 10년 전에 가출한 딸이 있어요. 이름이 박유진이에요. 이 아이한테서 딸의 물건을 발견했어요. 필체도 똑같고요. 나는 목걸이와 메모지를 보여줬다. 민정 씨가 한참 들여다봤다. 확실해요? 확실해요. 제가 낳은 딸이에요. 이 글씨, 이 목걸이, 틀림없어요. 민정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일단 친모 확인이 필요해요. 병원 위치 알아볼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아동보호 쪽으로도 연결해 드릴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다리는 동안 지우가 내 손을 잡았다. 아이는 불안한 얼굴이었다. 할머니, 나 아줌마한테 다시 가야 해요? 아니, 안 가도 돼. 진짜요? 응, 진짜야. 지우는 안심한 듯 내 손을 더 꼭 쥐었다. 1시간쯤 지나서 민정 씨가 돌아왔다. 표정이 심각했다. 병원 위치 확인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요? 민정 씨가 자리에 앉았다. 목소리를 낮췄다.
송미란 씨 명의로 된 계좌 사용 내역을 확인해 봤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요? 아동수당, 기초생활급여 외에도 박유진 씨 명의 카드 결제 내역이 있어요. 근데 결제 장소가 대부분 유흥업소예요. 술집, 노래방, 도박장. 나는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다. 그게 무슨 소리예요? 딸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딸 카드를 그런 데서 쓴다고요? 네. 송미란 씨가 박유진 씨 카드를 무단 사용한 정황이에요. 아이 복지 급여도 빼돌린 것 같고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그 여자, 아이를 굶기고 때리면서 딸의 돈으로 술 마시고 놀았다는 거야. 그 여자 어디 있어요? 당장 잡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경찰에 연락할 거예요. 근데 먼저 병원에 가셔서 친모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확실히 따님 맞는지. 민정 씨가 메모지를 건넸다. 병원 이름과 주소가 적혀 있었다. 시내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 여기에요. 중앙병원 중환자실. 나는 메모지를 쥐고 일어섰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10년 만에 딸을 만난다. 그런데 중환자실에서 지우는요? 일단 저희 쪽에서 임시 보호할 수 있어요. 아니면 제가 데려갈게요. 나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이 아이 할머니예요, 저. 친할머니. 제가 데리고 갈게요. 민정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일단 병원 다녀오시고 연락 주세요. 아이 보호 문제는 그때 다시 얘기해요. 병원까지 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다. 지우는 내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다. 아이도 뭔가 느끼는 것 같았다.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할머니.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엄마 만나러 가는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메어서 말이 안 나왔다. 나도 엄마 만나고 싶어요. 그래. 같이 가자. 버스가 병원 앞에 섰다. 나는 지우의 손을 잡고 내렸다. 큰 건물이었다. 중앙병원. 응급실 쪽으로 구급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나는 안내 데스크로 가서 물었다. 중환자실 어디예요? 3층이요. 엘리베이터 타시고 왼쪽으로 가세요.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3층. 문이 열렸다. 중환자실 간판이 보였다. 나는 간호사실로 갔다. 박유진 환자요. 면회 왔는데요. 간호사가 나를 올려다봤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세요? 어머니요. 친어머니. 간호사 눈이 커졌다.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다. 잠시만요. 담당 간호사 불러드릴게요. 잠시 후 나이든 간호사가 나왔다. 명찰에 수간호사 이정숙이라고 적혀 있었다. 박유진 환자 보호자분이시라고요? 네. 어머니예요. 수간호사가 나를 위아래로 훑어봤다. 뭔가 확인하는 눈빛이었다. 실례지만 신분증 확인 좀 할 수 있을까요? 환자분 입원하신 이후로 보호자라고 오신 분이 한 분 있었는데 관계가 좀 불분명해서요. 나는 신분증을 꺼내 보여줬다. 수간호사가 확인하더니 표정이 풀렸다. 박경자 씨, 환자분 어머니 성함이랑 같으시네요. 환자분 입원 서류에 비상연락처로 어머니 성함이 적혀 있었거든요. 유진이가 내 이름을 적어뒀다. 비상연락처에.
10년이나 연락 없이 살았으면서 어머니 이름은 적어뒀다.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수간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교통사고였어요. 몇 달 전에 실려오셨어요. 머리를 크게 다치셔서 수술은 했는데 의식을 못 찾고 계세요. 의식을 못 찾는다. 혼수 상태. 살 수는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선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안정은 되셨는데 의식 회복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아니면 말끝을 흐렸다. 아니면 영영 못 깨어날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면회되나요? 잠깐이면요. 아이는? 수간호사가 지우를 봤다. 환자분 자녀예요. 같이 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수간호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짧게요. 아이가 놀랄 수 있으니까 마음에 준비시켜 주세요. 나는 지후 앞에 쪼그려 앉았다. 지후야. 엄마 지금 많이 아파서 자고 있어. 기계 소리도 나고 줄 같은 것도 연결되어 있을 거야. 무섭게 보여도 놀라면 안 돼. 알았지? 지우는 겁먹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기계 소리가 들렸다. 삐삐하는 규칙적인 소리. 침대가 줄지어 있었다. 커튼으로 구분되어 있었다. 수간호사가 한쪽 커튼을 열었다. 거기 유진이가 있었다. 산소호흡기가 연결되어 있었다. 온몸에 줄이 달려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을 감고 있었다. 푹 꺼진 볼, 마른 입술, 살이 많이 빠져 있었다. 하지만 내 딸이었다. 틀림없이 내 딸이었다. 유진아. 나는 무릎이 풀렸다. 침대 옆에 주저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가늘었다. 뼈밖에 안 느껴졌다. 유진아, 엄마야. 대답이 없었다. 기계 소리만 들렸다. 삐삐, 삐삐. 엄마야. 10년 만이다. 10년 만에 왔다. 눈물이 쏟아졌다. 막을 수가 없었다. 10년이다. 10년을 찾았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10년을 기다렸다. 그런데 딸은 여기 이렇게 누워 있었다. 의식도 없이 혼자서. 내가 잘못했다. 그때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붙잡았어야 했는데, 유진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다. 차가운 손.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지우가 옆에서 울기 시작했다. 아이도 엄마를 알아본 것 같았다. 엄마.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엄마, 나야. 지후야. 아이가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엄마의 다른 손을 잡았다. 엄마, 일어나. 나 할머니 만났어. 엄마가 말한 할머니. 유진이가 내 이름을 비상연락처에 적은 것처럼 지우한테도 할머니 이야기를 했나 보다. 나를 잊지 않았다. 미워하면서도 잊지는 않았다. 나는 지우를 끌어안았다. 아이와 함께 울었다. 중환자실에서 소리내어 울면 안 되는데 참을 수가 없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수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잠깐 밖에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나는 유진의 손을 놓고 일어섰다. 지우는 엄마 옆에 남겨두고 나왔다. 수간호사가 복도에서 말했다.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요? 환자분 사고 기록을 확인해 봤는데 경찰 신고 기록이 없어요. 네. 교통사고면 보통 경찰 신고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환자분이 병원에 도착한 시간도 이상해요. 나는 숨을 삼켰다. 어떻게 이상한데요? 사고 추정 시간이랑 병원 도착 시간 차이가 4시간이에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에요. 누가 늦게 데려왔거나 아니면 한참 방치됐다가 발견됐거나. 4시간. 4시간 동안 유진이가 어딘가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었다는 건가.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데려온 사람이 누구예요? 송미란이라는 사람이요. 보호자라고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환자 물건을 가져갔어요. 휴대폰이랑 지갑이랑. 송미란. 또 그 여자. 병원비는요? 거의 안 내셨어요. 밀려 있어요. 저희도 연락을 계속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나는 이를 악물었다. 유진이 카드로 술 마시고 놀면서 병원비는 안 냈다. 아이한테 준 복지 급여도 빼돌리고. 이게 사람이야. 그 사람 연락처 있어요? 있긴 한데 안 받으세요. 어르신이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고할게요. 근데 그 전에 하나만 더요. 네. 그 사고가 정말 단순 사고였을까요? 수간호사가 입을 다물었다.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을 거다. 저도 모르겠어요. 근데 좀 이상한 건 맞아요. 신고도 없고 병원 도착도 늦고 보호자라는 사람은 물건만 챙겨가고 병원비는 안 내고. 나는 유진이가 누워있는 중환자실을 바라봤다. 유리문 너머로 지우가 엄마 손을 잡고 있는 게 보였다. 단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 누군가 일부러 아니면 방치해서 유진이를 이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 그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중환자실에서 나와서 나는 복지 담당자 민정 씨에게 전화했다. 상황을 설명했다. 민정 씨가 말했다. 경찰에 신고할게요. 아동학대, 복지급여 횡령, 카드 무단 사용, 사고 경위도 확인 요청 넣을게요. 부탁해요. 지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데리고 있을게요. 일단은요. 알겠어요. 곧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중환자실로 다시 들어갔다. 지우는 여전히 엄마 곁에 앉아 있었다. 엄마 손을 놓지 않고. 지우야, 가자. 조금만 더요. 나는 아이 옆에 앉았다. 유진의 얼굴을 바라봤다. 창백한 얼굴, 감긴 눈. 10년 만에 만난 딸이 이런 모습일 줄은 몰랐다. 유진아. 나는 속삭였다. 엄마가 왔다. 이제 혼자 아니야. 지우도 내가 지킬게. 그러니까 꼭 깨어나야 한다. 알았지? 대답은 없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유진이가 들었을 거라고. 어딘가에서 듣고 있을 거라고. 병원을 나서면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흐린 하늘이었다. 비가 올 것 같았다. 10년 전 유진이가 떠나던 날도 비가 왔었다. 그때 나는 잡지 못했다. 이번엔 다르다. 이번엔 놓치지 않겠다. 유진이를 살리고 지우를 지키고 그 여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나는 지우의 손을 꼭 잡았다. 가자. 할머니 집으로.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손이 내 손을 꽉 쥐었다. 이제 시작이다. 그날 이후로 지우는 내 집에서 지냈다. 작은 방에 이불을 깔아주고 옷가지를 몇 벌 사줬다. 아이는 처음엔 어색해했지만 점점 적응했다. 밥을 차려주면 맛있게 먹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엔 할머니,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인사했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하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아이는 몰랐을 거다. 나도 몰랐다.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민정 씨가 연락해줬다. 송미란 씨 조사 들어갔어요. 아동학대, 복지급여 횡령, 카드 무단 사용. 3가지로요. 잡혔어요? 아직이요. 연락이 안 되고 있어요. 집에도 없대요. 도망간 거 아니에요? 가능성 있어요. 경찰이 찾고 있어요. 나는 불안했다. 그 여자가 도망가면 어떡하나. 잡아야 하는데. 유진이한테 뭔 짓을 했는지 밝혀내야 하는데. 사고 경위는요? 확인됐어요? 아직이요. 사고 당시 CCTV 확인 중이래요. 신고 기록이 없어서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렵대요. 나는 한숨을 쉬었다.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지우는 학교에 다시 다니기 시작했다. 내가 데려다 주고 데려왔다. 아이는 학교 가는 게 좋은지 표정이 밝아졌다. 친구들이 있으니까, 선생님이 잘해주시니까.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지우 할머니 되시죠? 네. 지우가 요즘 많이 좋아졌어요. 예전엔 늘 졸려하고 집중을 못했거든요. 밥을 못 먹어서 그랬나 봐요. 나는 속이 쓰렸다.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남들도 알았다. 앞으로 제가 잘 챙길게요. 감사해요. 지우한테 좋은 분이 생겨서 다행이에요. 지우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아이가 내 손을 잡고 물었다. 할머니, 엄마 언제 깨어나요? 글쎄다. 의사 선생님도 모르신대. 많이 아파요? 응, 많이 아파. 나 때문에 그래요? 나는 걸음을 멈췄다. 지우를 내려다봤다. 왜 그런 생각을 해? 아줌마가 그랬어요. 엄마가 아픈 거 다 내 탓이래요. 내가 없었으면 엄마가 안 아팠을 거래요.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그 여자가 아이한테 그런 말을 했어. 8살 아이한테. 나는 지우 앞에 쪼그려 앉았다. 들어. 엄마가 아픈 건 내 탓이 아니야. 절대 아니야. 그 아줌마가 거짓말한 거야. 알았지? 지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진짜요? 진짜야. 넌 아무 잘못 없어. 엄마는 널 너무 사랑해서 그 목걸이를 준 거야.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고. 그게 내 탓인 사람이 할 말이야? 지후가 울기 시작했다. 나는 아이를 안았다. 울어. 울어도 돼. 할머니가 있어. 아이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작은 어깨가 들썩였다. 나도 눈물이 났다. 이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엄마 탓이라는 말을 들으면서 얼마나 자책했을까? 그 여자를 반드시 잡아야 한다. 아이한테 한 짓, 유진이한테 한 짓, 전부 갚아야 한다. 일주일이 지났다. 송미라는 여전히 잡히지 않았다. 경찰은 찾고 있다고 했지만 소식이 없었다. 나는 초조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지우를 학교에 데려다 줬다. 아이가 손을 흔들며 교문으로 들어갔다. 나는 집으로 돌아와서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다. 점심때쯤 됐을 때 전화가 왔다. 학교였다. 지우 할머니 되시죠? 네. 지우가 조퇴했는데요. 네. 조퇴요? 저 연락 못 받았는데요. 어르신이 데려가셨다고 했는데요. 할머니 친구분이라고. 심장이 멎었다. 저 안 갔어요.
누가 데려갔다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당황한 기색이 느껴졌다.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나는 전화를 붙잡고 기다렸다. 손이 떨렸다. 제발, 제발 아니길. 여보세요? 죄송한데요. 오전에 여자분이 오셔서 할머니 친구라고 하셨대요. 지우가 따라 나갔고요. 송미란이다. 그 여자가 지우를 데려갔다. 경찰에 신고해요. 지금 당장요. 나는 전화를 끊고 119에 신고했다. 그리고 민정 씨한테 전화했다. 손이 떨려서 번호를 제대로 누르기 힘들었다. 민정 씨, 지우가 없어졌어요. 그 여자가 데려갔어요. 네. 학교에서 데려갔대요. 할머니 친구라고 하고. 지금 경찰에 연락할게요. 어르신은 집에 계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후야, 지후야. 그 여자한테 갔으면 어떡해. 또 맞으면 어떡해. 굶으면 어떡해. 내가 잘못했다. 학교에 말해뒀어야 했다. 아무도 데려가지 못하게 해달라고.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바보 같은 늙은이. 1시간이 지났다. 2시간이 지났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 송미란 씨 차량 번호로 추적 중입니다. CCTV 확인하고 있어요. 제발 빨리 찾아주세요. 아이가 위험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밤이 됐다. 소식이 없었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거실에 앉아서 전화만 붙잡고 있었다. 제발, 제발 무사하길. 다음 날 아침에도 소식이 없었다. 나는 미칠 것 같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게 너무 답답했다. 그냥 기다리는 것밖에. 병원에 갔다. 유진이를 보러. 여전히 의식이 없었다. 기계 소리만 들렸다. 삐삐, 삐삐. 유진아.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지우가 없어졌어. 그 여자가 데려갔어. 엄마가 지켜준다고 했는데 못 지켰어. 미안하다. 눈물이 흘렀다. 유진이 얼굴 위로 떨어졌다. 제발 깨어나라. 지우한테 엄마가 필요해. 나한테도 내가 필요해. 대답이 없었다. 하지만 유진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인 것 같았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아니면 정말 움직인 걸까? 유진아, 들려? 다시 움직임은 없었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병원을 나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다. 경찰이었다. 어르신, 아이 찾았습니다. 심장이 멎었다. 어디요? 무사해요?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이에요. 병원이요? 왜 병원이에요? 다쳤어요? 탈수하고 저체온이에요. 의식은 있습니다. 나는 택시를 잡았다. 병원 이름을 말하고 빨리 가달라고 했다. 택시 안에서 내내 기도했다. 제발 무사하길. 제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지우가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링거를 맞고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다. 입술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있었다. 지우야. 나는 달려갔다. 아이의 손을 잡았다. 할머니. 지우가 울기 시작했다. 무서웠어요. 아줌마가 막 소리 지르고 때리고. 나는 아이를 안았다. 조심스럽게 다친 데가 있을까봐. 괜찮아. 이제 괜찮아. 할머니 왔어. 지우의 팔을 보니 새 멍이 들어 있었다.
손목에도 팔뚝에도. 나는 이를 악물었다. 그 여자가 또 때렸다. 의사가 다가왔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할머니예요. 아이가 이틀 정도 제대로 못 먹은 것 같아요. 탈수하고 저체온이었는데 지금은 안정됐어요. 몸에 멍이 여러 군데 있고요. 그 여자요? 데려간 여자요? 경찰이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들었어요. 잡혔다. 그 여자가 잡혔다. 경찰이 응급실로 왔다. 형사라고 자기소개를 했다. 송미란 씨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아이 데리고 도망가려던 것 같아요. 버스표를 끊어놨더라고요. 왜요? 왜 도망가려고 했어요? 수사 중이라서 자세히는 말씀 못 드리는데요. 돈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이 명의로 된 급여를 계속 받으려고.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아이를 돈으로 본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유진이 사고도 그 여자 짓이에요? 형사가 잠시 말을 멈췄다. 그 부분은 수사 중입니다. 사고 당시 CCTV를 확인했는데 좀 이상한 점이 있어요. 뭐가 이상해요? 사고 직후에 송미란 씨가 현장에 있었어요. 근데 바로 신고를 안 하고 한참 있다가 병원에 데려갔어요. 그 사이에 뭘 했는지는 아직 확인 중이고요. 현장에 있었다. 신고를 안 했다. 한참 뒤에 병원에 데려갔다. 일부러 그런 거예요? 유진이를 일부러.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어요. 신고 지연으로 인한 상해, 악화, 이것도 죄가 될 수 있거든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 여자가 유진이를 죽이려 한 건지 아니면 그냥 방치한 건지 아직 모른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다. 그 여자 어디 있어요? 구치소에 있습니다. 아동학대, 횡령, 유기 혐의로 구속됐어요. 도주 우려가 있어서 구속영장 나왔습니다. 구속됐다. 감옥에 갔다. 나는 지우를 바라봤다. 아이는 링거를 맞으며 잠들어 있었다. 작은 얼굴, 멍든 팔. 이틀 동안 얼마나 무서웠을까. 이제 그 여자 못 나와요? 재판 전까지는요. 재판에서 실형 나올 가능성 높습니다. 나는 한숨을 내쉬었다. 끝났다. 드디어 끝났다. 아니, 아직 안 끝났다. 유진이 사고 경위가 남았다. 그게 밝혀져야 진짜 끝이다. 사고 수사는 계속 해주시는 거죠? 네. 추가 수사 진행 중입니다.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형사가 떠나고 나는 지우 곁에 앉았다. 아이의 이마를 쓸어 넘겼다. 열은 없었다. 숨소리가 평화로웠다. 지우야. 나는 속삭였다. 이제 괜찮아. 그 아줌마 다시 못 와. 할머니가 지켜줄게. 아이가 잠결에 내 손을 꽉 쥐었다. 작은 손. 하지만 그 힘이 느껴졌다. 밤이 깊었다. 나는 응급실 의자에 앉아 지우를 지켜봤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추적추적 소리가 들렸다. 편의점 앞에서 처음 지우를 만난 날도 비가 왔었다. 그때 국물 한 컵을 건넨 게 여기까지 왔다. 손녀를 찾고 딸을 찾고 범인을 잡았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가 남았다. 유진이가 깨어나야 한다. 그래야 진짜 끝이다. 나는 눈을 감고 빌었다. 유진아, 제발 깨어나라. 지우가 기다리고 있어. 나도 기다리고 있어. 이번엔 놓치지 않을게. 이번엔 꼭 잡을게. 송미란의 재판이 열렸다.
나는 방청석에 앉아 그 여자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수의를 입고 고개를 숙인 채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예전에 전화로 들었던 짜증 섞인 목소리, 알아서 좀 해주세요라고 했던 그 목소리의 주인. 검찰이 죄목을 읽었다. 아동학대, 아동복지법 위반, 횡령, 카드 무단 사용, 유기. 죄목이 줄줄이 이어졌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다. 지후 몸에 난 멍사진, 병원 진단서, 계좌 이체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유흥업소에서 긁힌 금액이 수백만 원이었다. 유진이 피 흘리며 병원에 누워 있는 동안 그 돈으로 술 마시고 놀았다. 송미란의 변호사가 변론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다. 처음엔 선의로 아이를 맡았다. 반성하고 있다. 그런 말들이 늘어졌다. 나는 이를 악물었다. 선해? 아이를 굶기고 때리고 밤에 내쫓은 게 선이야? 재판 중간에 유진이 사고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경찰이 추가 수사 결과를 제출했다. 피해자 박유진 씨의 사고 당시 CCTV를 분석한 결과 피고인 송미라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즉시 신고하지 않고 약 3시간 후에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지연으로 인해 피해자의 상태가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사가 물었다. 피고인, 왜 신고를 지연했습니까? 송미란이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무서워서요. 제가 신고하면 저한테 책임이 올 것 같아서요. 피해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데 무서워서 신고를 안 했다는 겁니까? 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무서워서? 유진이가 죽어가는데 자기 걱정을 했다고? 검찰이 추가로 밝혔다. 송미라는 사고 직후 유진의 휴대폰과 지갑을 가져갔다. 그리고 그날 밤 유진 명의 카드로 술집에서 결제했다. 사람이 쓰러져 있는데 카드를 긁으러 간 거다. 고의적 상해나 살인 미수로 보기는 어렵지만 신고 지연으로 인한 상해, 악화, 재물 횡령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내렸다. 피고인 송미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아동학대, 아동유기, 횡령, 사기, 신고 의무 위반. 피고인의 행위는 무력한 아동과 의식불명의 피해자를 이용한 악질적인 범행입니다. 5년. 감옥에 5년. 송미란이 끌려나갔다. 나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시원하지 않았다. 5년이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끝났다. 지우를 괴롭히던 사람, 유진이 돈을 빼돌린 사람, 더 이상 우리 앞에 나타나지 못한다. 법원을 나서는데 민정 씨가 다가왔다. 수고하셨어요, 어르신. 고마워요. 민정 씨가 도와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안 움직이셨으면 아무것도 안 됐을 거예요. 민정 씨가 서류 봉투를 건넸다. 지후 양육권 관련 서류예요. 친조모로서 임시 양육권 승인됐어요. 정식 양육권은 재판 더 진행해야 하는데 큰 문제 없을 거예요. 나는 봉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양육권. 지우를 법적으로 내가 키울 수 있다. 유진이가 깨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모가 회복되면 양육권이 돌아가죠. 그때는 어르신이랑 따님이 상의하시면 돼요. 유진이가 깨어나면.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깨어날 수 있을까? 깨어나야 한다. 꼭.
집으로 돌아왔다. 지우가 거실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이제는 편의점 앞이 아니라 따뜻한 방에서 나를 보더니 고개를 들었다.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응, 그 아줌마요? 감옥 갔어. 5년 동안. 지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표정이 복잡했다. 무서웠던 기억과 이제 안전하다는 안도가 섞인 얼굴. 이제 안 와요? 안 와. 다신 못 와. 지우가 다시 숙제를 시작했다. 나는 부엌으로 갔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다. 냉장고를 열었다. 뭘 해줄까? 지우가 좋아하는 거. 된장찌개, 계란말이, 불고기도 해줄까? 아이가 살이 좀 쪄야 하는데 요리를 하면서 창밖을 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예뻤다. 예전엔 이 시간이 제일 싫었다. 해가 지면 집이 너무 조용해서 혼자 밥 먹는 게 서러워서 TV를 켜도 사람 소리가 들려도 허전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은 다르다. 거실에서 연필 긁는 소리가 들린다. 가끔 지우가 할머니, 이거 어떻게 풀어요? 라고 묻는다. 그 소리가 집을 채운다. 저녁을 차리고 지우를 불렀다. 밥 먹자. 아이가 식탁에 앉았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불고기, 깍두기. 지우가 눈을 크게 떴다. 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 지우가 밥을 먹기 시작했다.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니까 뿌듯했다. 이 아이가 편의점 앞에서 굶주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따뜻한 밥을 배불리 먹는다. 할머니. 응. 할머니 요리 맛있어요. 그래. 더 줄까? 네. 밥을 한 숟갈 더 퍼줬다. 아이가 또 맛있게 먹었다.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지우가 다가왔다. 할머니, 나도 할래요. 괜찮아. 할머니가 할게. 아니요, 같이 하고 싶어요. 지우가 옆에 서서 그릇을 닦았다. 작은 손으로 서툴게. 물이 튀어서 옷이 젖었다. 하지만 아이는 열심히 했다. 잘하네. 진짜요? 응. 도움이 된다. 지우가 활짝 웃었다. 처음 만났을 때는 이렇게 웃지 않았다. 눈이 늘 어딘가를 피했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지금은 다르다. 웃는다. 눈을 마주친다. 말을 건다. 설거지를 끝내고 거실에 앉았다. 지우가 내 옆에 와서 앉았다. 할머니. 응. 나 여기서 계속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진짜요? 진짜야. 지우가 내 팔에 기대왔다. 작은 머리가 내 어깨에 닿았다. 엄마 깨어나면 셋이 살 수 있어요? 그래. 셋이 살자. 약속해요? 약속해. 지우가 눈을 감았다. 잠이 오나 보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가늘고 부드러운 머리카락. 유진아, 내 딸이 여기 있다. 잘 지내고 있다. 밥도 잘 먹고 학교도 잘 다니고 웃기도 한다. 내가 깨어나면 보여줄게. 이렇게 예쁘게 자랐다고. 며칠 뒤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박유진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환자분 상태에 변화가 있어서요. 오실 수 있으시면 와주세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변화? 좋은 변화야, 나쁜 변화야? 무슨 변화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오시면 설명드릴게요. 지우를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택시 안에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제발 좋은 소식이길. 제발. 중환자실에 도착했다. 담당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무슨 일이에요? 의사가 말했다.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의식을 회복했다. 유진이가 깨어났다. 진짜요? 네. 아직 완전히 깨어난 건 아니고 간헐적으로 의식이 돌아오는 상태예요. 하지만 좋은 징조입니다. 나는 다리가 풀렸다. 벽을 짚고 서 있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면회 가능해요? 짧게요. 자극을 주지 않는 선에서. 중환자실 문이 열렸다. 유진이 누워있는 침대로 갔다. 유진이 눈을 뜨고 있었다. 흐릿한 눈. 하지만 분명히 떠 있었다. 유진아. 내 목소리에 유진의 눈이 움직였다. 나를 봤다. 엄마. 10년 만에 듣는 딸의 목소리였다. 갈라진 목소리. 작은 목소리. 하지만 분명히 유진이었다. 나는 딸의 손을 잡았다. 그래, 엄마야. 엄마 왔어. 유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말을 하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말 안 해도 돼. 힘 빼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지우가 다가왔다. 엄마를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유진의 눈이 지우를 향했다. 입술이 움직였다. 지우야. 지우가 엄마 손을 잡았다. 엄마와 딸이 손을 맞잡았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봤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유진아, 지우 할머니가 잘 키웠어. 밥도 잘 먹고 학교도 잘 다녀. 유진이 눈을 감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다시 의식이 흐려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입술이 움직였다. 고마워요. 그 말을 끝으로 유진은 다시 잠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혼수 상태가 아니라 잠이었다. 깨어날 수 있는 잠. 의사가 말했다.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재활이 필요할 거예요. 살 수 있는 거죠? 네. 경과를 지켜봐야 하지만 희망적입니다. 병원을 나오면서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맑은 하늘이었다. 구름 한 점 없이. 지우가 내 손을 잡았다. 할머니, 엄마 깨어났어요. 그래, 깨어났어. 이제 진짜 셋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응, 살 수 있어. 지우가 활짝 웃었다. 그 웃는 얼굴이 유진이 어릴 때랑 똑같았다.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문을 열었다. 10년간 닫아뒀던 딸의 방이 보였다. 지금은 지우의 방이다. 커튼을 걷어 햇빛이 들어오고 책상에는 지우의 교과서가 놓여 있다. 내가 그 방 문을 처음 연 날이 생각났다. 딸을 보낸 죄책감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방. 먼지가 쌓이도록 닫아뒀던 방. 유진이 돌아올까봐, 안 돌아올까봐, 어느 쪽이든 무서워서 열지 못했던 방. 지금은 다르다. 그 방에 지우가 산다. 곧 유진이도 돌아온다. 비어있던 방이, 비어있던 집이, 비어있던 내 삶이 다시 채워지고 있다. 동네 사람들이 말한다. 경자씨, 요즘 얼굴이 달라졌어. 애가 생기니까 사람이 사네. 그 말이 맞다. 사람이 산다. 다시 살기 시작했다. 저녁이 됐다. 부엌에서 국을 끓였다. 된장찌개. 유진이가 어릴 때 좋아하던 거다. 지우도 좋아한다. 역시 모녀다. 지우야, 밥 먹자.
아이가 달려왔다. 식탁에 앉았다. 할머니, 엄마 퇴원하면 뭐 해줄 거예요? 글쎄, 뭐가 좋을까? 엄마 좋아하는 거요. 엄마가 뭐 좋아하는데? 지우가 생각했다. 잘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물어봐야겠다. 그래, 물어보자. 우리는 밥을 먹었다. 따뜻한 국물, 고슬고슬한 밥, 마주보고 앉아서 먹는 저녁.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다. 처음 지우를 만난 날, 비 내리던 새벽, 편의점 앞에서 홀로 숙제하던 아이. 젖은 교복, 창백한 얼굴, 파란 입술. 그때 나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다. 남의 일에 끼어들기 싫어서, 귀찮아서, 늙어서 힘드니까. 하지만 국물 한 컵을 건넸다. 따뜻한 게 필요해 보여서 그게 전부였다. 그 작은 행동이 여기까지 왔다. 손녀를 찾았다. 딸을 찾았다. 범인을 잡았다. 가족이 다시 모였다. 인생이 뭔지 모르겠다. 10년 동안 후회만 하며 살았는데 편의점 앞 국물 한 컵이 모든 걸 바꿨다.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다. 지우가 옆에서 도왔다. 이제는 손이 제법 익숙해졌다. 할머니, 응, 고마워요. 뭐가? 그냥요. 다요. 지우가 내 옆에 기대왔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할머니도 고마워. 뭐가요? 내가 와줘서.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추적추적 소리가 들렸다. 처음 만난 날처럼.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비를 맞으며 홀로 앉아 있는 아이는 없다. 따뜻한 집에서 함께 있다. 앞으로도 그럴 거다. 비 내리던 밤 편의점 앞에서 건넨 국물 한 컵. 그 작은 온기가 10년의 후회를 건너 흩어진 가족을 다시 이어주었다.